자, 봅시다. 우리 366쪽이 26번부터인가요? 네. 맞아요? 네. 자, 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나라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가를 일단 앞에다 처음에 해줘서 좀 편하게 했는데, 자, 매트릭스에는 밑줄치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럼 말하고 싶은 건 매트릭스라는 영화와 관련된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어떤 성질입니까?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죠, 지금. 그 속에서 주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체니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고 있지만 체크하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밑주체가 이미 짜인 각본에 불과하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 말들은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각본이 나오거나 뭔가가 짜이다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분명히. 그러면 앞의 내용 중에서 분명히 각본이라든가 짜인 내용이라든가 이거와 관련된 거를 나다라에서 먼저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번일까요, 그러면? 다죠, 다. 그런데 과연 모든 것이 조금의 잉여도 없이 미리 짜일 수 있을까? 짜이다란 말이 나왔죠. 그럼 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으면 뭘 찾으라 그랬죠? 답을 찾으라 그랬죠. 바로 다음 아니면 그 문단의 끝에 있겠죠.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인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 결단에 의해서 그때그때 우연적으로 벌어지는 것인가?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질문했으니까. 하는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하여 탐구한다. 매트릭스에는 그려진 매트릭스의 세계에는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된 밑줄칠까요? 즉 운명적으로 주어진 세계이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뒤에 나올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운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운명과 관련된 내용. 그러면 운명과 바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영화를 잘 들여다보면 그런 운명 동그라미 칠까요? 운명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칩시다. 운명을 일탈하는 사건들이 자주 드러난다. 이것을 감독의 실수가 아니라 감독의 의도적인 배치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매트릭스의 세계 역시 현실의 세계의 논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주인공 네오는 밑줄 예언과 운명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밑줄. 그럼 앞으로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언과 운명 거부 또는 예언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하지만 예언을 거부하는 것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다음 내용은 바로 받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정답은 몇 번이라는 것?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27번. 매트리스? 이게 저 누가 나온 거죠? 영화 본 지 너무 오래됐어. 어? 그렇죠. 키아누 리브스 그 스피드인가에 나왔던 걔 아닌가? (1980년대에) 나왔던 영화일 거야 아마. 80년대나 90년대쯤에 그 산드라 블럭인가? 걔랑 뭐 버스 하면서 멈추면 버스 승객 다 죽는다면서 막 계속 달리고 했던 거. 이러면서 한 사람의 연식을 굉장히 높이, 그쵸?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재밌었는데. 근데 톰 크루즈는 그 당시 사람인데 아직도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톰 크루즈는 그 시대 사람이에요. 톰 크루즈가 지금 뭐 환갑이 됐나? 그쯤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넘었나? 그쯤 됐으니까. 제일 처음에 톰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가 칵테일, 탑건 이런 것들. 되게 옛날 얼굴은 80년대 영화입니다. 나왔던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내가 톰 크루즈를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탑건, 칵테일이 이런 게 아니라 파인드 어웨이라고 톰 크루즈와 그 영화를 같이 찍었던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거. 수리 엄마. 톰 크루즈 물어보면 수리를 알고 난리가 났다. 그때 영화. 외국 배우들은 잘 모르는데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옛날 사람들. 개인적으로 외국 배우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 남자는 이미 죽었지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서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알아요?
봤겠지. 굿모닝 베트남에도 나오고 주만치 이런 거에도 나오고. 누구? 주인공이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주인공이긴 하지. 로빈 윌리엄스라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네, 이거 얘기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안 나왔는데 내가 퀸 얘기 막 하고 있으면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그래도 나오니까 퀸 얘기하면 또 알고 이러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 한참 했잖아 보헤미안 랩소디가. 80년대예요. 90년대 초. 에이, 왜 이렇게 씁쓸하니?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당시까지 유가 동그라미 치실까요? 당시까지 유가 일단 동그라미 치고 잘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당시까지 유가 외에 유력한 사상으로 법과 도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법과 동그라미, 도가 동그라미. 잘 보세요. 그럼 당시까지니까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당시까지 유가의 유력한 사상으로 외에 유력한 사상으로 법과 도가가 있었다니까 당시까지는 앞에는 무슨 얘기가 이제부터 법과 도가 얘기하겠다는 얘기니까 앞에는 누구 얘기가 있었다? 유가 얘기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법과 동그라미. 이제부터 법과 얘기하잖아. 법률에 의한 강제 지배를 통해 이랬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법가와 도가가 있으니까 뒤에는 법가 얘기했죠. 누구 얘기도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은 법가와 도가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바로 뒤에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법가. 그럼 누구 얘기도 나와야 돼요? 도가 얘기도 나와야 되죠. 근데 빨리 읽어보세요. 도가가 나왔나 안 나왔나? 법률에 의한 강제 지배를 국가의 통치의 최상 형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상은 전국 시대의 한비에 의해 일원화되었고 이 사이에 시황제 치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법가가 있냐 없냐를 빨리 법가 다음에 도가가 나와야 되는데 있냐 없냐를 눈으로 빨리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가 권력, 구체적으로는 강대한 군사력이나 용이 주도하기 구출된 경찰 조직이 필요하다. 진나라 시황제는 그것을 실현하여 중국 최초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었으나 진나라 시황제 일대로 끝나고 붕괴되었다. 법가에 의해 아직도 뭡니까? 법가죠. 지배를 유지하는 일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었다죠. 법가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도 해야 돼요 반드시. 도가. 그럼 우리는 빨리 도가가 있는 걸 찾아야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분명하게. 그럼 도가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나? 라가 있죠.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은 연결돼야 돼요? 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라가 있는 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번은요? 돼요. 3번은요? 돼요. 4번은 안 돼요. 그러면 나가 앞에 올 거냐 안 올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됐죠? 그러면 나를 봅시다. 고조의 유방에 의해 세워진 한나라가 중앙집권적 국가의 기초를 다진 것은 7대 무제에 와서이다. 무제는 춘추학자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때까지 제자백가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유가사상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나라의 전통적 사상으로 인정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유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얘 어디에 와야 되죠? 가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먼저 오고요? 나가라 순서로 된 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나가라 순서된 거 몇 번에 있습니까? 3번. 이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락 순서 찾을 때 내용을 이해해서 찾으려면 헷갈려요. 뭘 봐야 된다? 앞에의 핵심과 서술어 부분을 찾고 그 뒤에 이어질 내용에 관련된 것들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 이걸 찾으셔야 헷갈리지 않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8번. 자, 28번 문제를 보니까 이거 뭔 문제일까요? 이어질 내용 추리입니다. 잘 보세요. 다음 글은 핵겨울 위험성을 다룬 글이다. 이 글의 앞부분에 언급했을 만한 앞부분의 언급 밑줄 치시고요. 어려운 것, 보기 어려운 겁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핵겨울의 위험성을 다룬 글이죠. 보세요. 우리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비문학에서 이거 뭐가 시작된 거죠? 마이너스 현상이 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핵겨울 위험성에 대한 뭘 제기했습니까? 문제를 제기했다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이거에 대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네. 구체적 진술. 다르게 말하면 뭐? 마이너스 위험적인 것을 무엇시킨다? 부각시킨다, 심화시킨다.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원인과 무엇이 나온다? 분석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무엇을 제시한다?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했을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혹시 답지 한번 보세요. 답지 한번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답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앞부분에 이어질 내용이죠. 몇 번 안 될까요? 4번. 4번 어디다 미주실까요? 해결 방지하는 길. 이게 뭐죠? 해결 방안. 해결 방안 어디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이어져야지 앞에 이어질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그 박스 한번 보시면 사실상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니까 앞에도 계속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해결 방안은 뒤쪽에만 나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걸 봤을 때 해결책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풀어보다 보면 이게 맞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보면 당연하지가 되는 거고 아니면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읽어볼까? 읽어보면서 내용 보니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단락관계의 유형을 몇 가지만 좀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처럼 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 제기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경우. 해결 방안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많이 나오는 유형 몇 개만 좀 해봅시다. 일반적인 통념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통념이 나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 주장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역접을 통해서 누구 주장? 내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통념 앞에서 했었으니까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또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통념은 아니에요. 일반적 견해라고 해서 추상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무엇하는 방식? 구체화하는 방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다. 아름다운 게 뭔데? 하면서 계속 예를 들면서 구체화시키는 방법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과관계에서 원인과 결과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좀 알아둡시다. 됐죠? 자, 2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동그라미 칩시다. 또 나왔죠, 여러분. 가장이면은 부분이에요, 전체예요? 오답은 뭘까요? 부분만 나온 거. 그러니까 틀리지는 않았지만 가장이 아닌 것뿐이죠, 분명히. 내용은 맞았지만 일치지 가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단락에 뭘 잘 찾아야 돼요? 주제를 찾고 이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답지에는 부분적으로 맞는 게 나오니까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자, 언제부터인가? 첫 번째 단락부터 볼까요? 수필인데 단락별로 한번 봅시다. 언제부터인가 이곳 속초 청호 등은 본래의 지명 보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비교해서 뒤쪽에 핵심이 되는 거죠. 아바이 마을 이게 말하고 싶은 거죠. 왜? 작은 따옴표는 말하고 싶은 범위를 무엇한다? 한정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결국 아바이 마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바이 마을이라는 정겨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함경도식 먹거리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지만 뒤쪽 그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동네이기도 하다. 속초의 아바이 마을은 대한민국의 미추치가요 실향민 집단 정착촌을 대표한다. 그럼 아바이 마을은 뭐다? 실향민 대표 마을이다. 대표 마을. 대표하면 또 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표하는 마을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4 후퇴 당시 함경도에서 남쪽으로 피난왔던 사람들이 휴전과 함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이곳 청호동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는 뭐에 대해서 말한 겁니까? 아바이 마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지금. 두 번째 단락.
동해는 사시사철 풍부한 어종이 잡히는 고마운 곳이다. 봄마다 봄바다를 가르며 달려 도착한 곳에서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한 어우를 끌어올려 보니 밑줄 칠까요? 속초의 봄바다가 품고 있던 가자미들이 나온다. 뭐가 나왔대요? 가자미. 다른 고기는 나오다 안 나오다 하지만 이 가자미는 1년 12달 꾸준히 난다. 그러면 이 마을의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마을에서 나는 어종인 가자미죠. 더 읽어봅시다. 동해를 대표하는 어종 중에 명태는 12월에서 4월, 도루묵은 10월에서 12월, 오징어는 9월에서 12월에 주로 잡힌다. 하지만 핵심 요쪽이죠. 가자미는 사시사철 잡히는 생선으로 어부들 말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고기다. 가자미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말하고 싶은 건 가자미라는 어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였죠. 세 번째 단락. 청호동에서 가자미 식혜를 이제 또 뭔 얘기입니까? 가자미 식혜를 담그는 광경은 이젠 낯선 일이 아니라 할 만큼 유명세를 탔다. 그럼 가자미 식혜가 되는 거죠. 뭐가? 바꿔요. 그죠? 고치기 손 더럽기 싫은데 에이, 내가 또 쓰기도 똑바로 못 써가지고. 함경도 대표 음식인 가자미 식혜가 속초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입맛이 정확하게 고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상통한다. 속초인 새롭게 터전을 잡은 함경도 사람들은 고향 음식이 그리웠다. 가자미 식혜를 만들어 상에 올렸고 이 밥상을 마주한 속초 사람들은 배타심이 아닌 호감으로 다가섰고 또 판매를 권유하게 되면서 속초의 명물이 뭡니까? 가자미 식혜죠. 잘 보세요. 그럼 이거 합치면 어느 마을에? 속초의 아바이 마을의 가자미와 식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이게 다 들어가야 뭐가 되는 겁니까? 가장 적절한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 정답 몇 번 일단? 몇 번? 1번. 2번? 정답이죠. 1번은 부분적인 거 나왔죠. 가자미의 유리, 자리고기의 유리가 나왔고 밥상도 나오고 실향민의 화합도 나오는데 각각 단락이 핵심인 것 뿐이죠. 그걸 합친 게 몇 번이다? 2번. 됐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뭐가 됩니까? 아바이 마을의 어원과 음식 이래도 되는 거죠. 또는 아바이 마을의 유래, 어종, 음식 이렇게 나와도 맞는 겁니다. 이게 모두 합치라는 뜻이에요. 됐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가봤을 거예요. 여행할 때 굉장히 많이 가던데 아바이 마을 가보셨어요? 속초? 낚시하러? 낚시 좋아요? 저는 그 남자가 낚시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나중에 결혼하면 집에 없습니다. 새벽에 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뭐 그렇다 그러던데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진짜 이건 진짜로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은 낚시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멀미를 해요. 배멀미. 방파제에 가서 여기 낚시하는데 더운 걸 싫어해요. 겨울에 하시면 추워. 가을. 그래서 싫어. 아니 낚시를 가면 재밌긴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시간을 내서 가는 편은 아니에요. 누가 가자고 하면은 난 그 못해는 안 하는데 가서 뭐 가족 여행 가도 가긴 하는데 내가 찾아 나서지 않는 거 보니까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낚시할 때 재미는 있어요. 특히 손맛 있잖아. 딱 물었을 때 느낌은 너무너무 좋아서 좋은데 굳이 그것 때문에 뭐 시간 내서 가고 싶진 않아요. 제주도 보내시면 낚시에서 반찬 구하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제주도 오면은 낚시해서 반찬 구하면 우리 어머니는 해녀고 아버지는 도라르방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잖아. 그럼 속초에 사면 다 아바인가? 다 순대만 먹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서울은 뭐 공예만 먹어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자 근데 여기 가보면 저는 속초 가니까 솔직히 아바이 마을도 가봤는데 음식 맛있긴 합니다. 맛있긴 한데 그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이 잘 모르겠어. 그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순대 그냥 서울에서 먹는 거랑 별반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좀 색다른 맛은 있긴 해요. 분명한 거는. 근데 속초에 가니까 무슨 무슨 닭강정? 거기 줄 서서 저는 줄 서는 식당 잘 안 갑니다. 미쳐 타고 줄 서면서 먹는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빨리 먹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음식을 빨리 먹는 걸 내가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음식을 천천히 먹고 싶은데 그거 기다려가면서까지 안 먹는데 막 기다려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러면 저기 안에 갔다가 들어갈 때 이제 다 시장 구경하고 중앙시장인가 그럴 거예요.
나가면서 저거 사고 가자. 사람 너무 많다. 그래서 가서 아바이 순대도 먹고 다 먹고 나오는데 또 줄이 있는 거야. 이놈의 줄은 끊기질 않네? 그래서 굳이 먹어야 된다 그러길래 샀어요. 사서 가서 먹었는데 그냥 달아요.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TV에 나와서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내가 머물렀던 호텔에도 그 앞에 로비에 팔더라고 닭강정을. 영등포에도 파고 그래서 닭강정 파는데 내가 실수를 한 게 뭐가 있냐면 난 분명 사봤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때 뭐 케이크를 하나 사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닭강정이 보이길래 아 맞다 난 분명 샀잖아. 근데 머릿속으로는 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나 봐. 아 이거 사야지 하면서 하나 사고 보니까 닭강정도 종류별로 이게 있더라고. 색다른 것도 두 개를 샀어. 올라가서 방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닭강정이 보이네. 엄마야 어떡해. 그냥 다 먹어봤는데 그냥 먹는 그 시장에 다른 데서 먹는 것과 다른 맛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입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집의 모든 사람들도 그닥 아까 얘기했던 약간 달콤한 맛은 좀 더 있는 것 같아. 약간 달짝지근한 거 그것 때문인가? 옆에 씨앗호떡집에서 시아고떡집도 가봤는데 그 시아고떡을 속초에서 먹었나 부산에서 먹나 같더라고요 보니까. 부산에도 보면 거기 영화의 거리에서 그 자갈 잡혀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먹는 시아고떡이나 속초에서 먹었던 거나 같더라고요. 나는 미식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둘 다 맛있긴 합니다. 맛은 비슷해서 뭐가 잘 모르겠던데. 닭강정도 보니까 그 마트에서 파는 닭강정도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난 미식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식가들은 좀 미세한 맛을 잘 느끼는데 전 잘 몰라서. 미식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자기 고향의 맛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정확히 기억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회를 먹을 때 이게 신선도는 정확히 인지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바닷고기를 먹다 보니까 민물고기를 잘 못 먹어. 흙냄새 납니다. 실제로 나요. 여러분도 잘 모르죠. 어릴 때부터 민물고기 뭐 추어탕 이런 거 먹어서 잘 모르잖아요. 제주 사람은 추어탕 개념이 별로 없어요. 민물에서 날 수가 없으니까 다 바다잖아. 먹다 보니까 식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맛을 모르는데 먹으면 이거는 자연산 아닌 것 같아. 이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있는 신선하다 먹어보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흙냄새 납니다. 민물고기 먹으면.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은 하는데 또 제주 국수, 제주 돈백고기 원래 제주도 맛 그런 것들은 구분합니다. 어릴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말고기는요? 제주도에 말고기 말로 맞을래요 진짜? 말고기는 사실은 그게 흔한 음식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도. 고래고기. 고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제주도에 말고기 세상에 올린다고 팔잖아요. 그랬는데. 고래고기를 왜 올려? 고래고기는 경상도에서 올립니다 보통. 경상도가 고래고기가 대표적이죠. 문어랑. 그래서 고래하면 방어지, 놀산. 이게 좀 틀들이 있죠. 그래서 그 토속 음식이 있어가지고 감귤. 고등어는 감귤은 그 99%가 제주도 거니까 다 알지 뭐. 고등어 고등어 왜? 난 안 먹기 때문에 구분 못합니다. 고등어가 회로 넣으면 안 먹어요. 왜요? 저는 그 회가 하얀색 아니면 잘 안 먹습니다. 회 색깔이 좀 붉은색으로 뜨면 안 먹어요. 참치를 먹었는데 옛날에 푸석한 느낌이 너무 싫어서 연어도 안 먹습니다. 연어도 푸석한 느낌이 들잖아요. 연어가 맛있다고 다 먹는데 저는 딱 씹었을 때 쫀득쫀득한 이거는 거의 하얀색입니다. 고기들이. 그 색이 아니고 붉은색으로 가면 색깔이 있으면 있으면 푸석푸석한 맛이에요. 그 식감이 너무 싫어서 안 먹어요. 그래서 고등어회 안 먹고요. 멸치회 이런 거 안 먹고요. 멸치. 제주도 멸치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다 그러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무슨 회만 드세요? 광어. 광어, 우럭.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다음에 하얀색 종류를 많이 먹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한치회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제주도 한치회를 딱 잡으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진짜로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 싹 썰거든요. 그럼 이게 초장이 딱 집으면 딱 떨어질 때 딱 맞아 확 이렇게 닦으면서 먹을 때 그때 쫀득쫀득한 식감. 이런 게 한치죠. 한치 맛입니다. 아니 그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면 돈백고기라고 들어봤죠? 그 원래 돈백고기가 도마 위에 올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에서 똥돼지라고 하는 건 100% 거짓말이고요. 똥돼지 없어요. 그럼 민속촌 가면 두어 마리 있어요. 그 맨날 그걸 잡을 수 없잖아. 똥돼지는 없습니다. 흑돼지는 맞아요. 검은 장색이면 흑돼지니까. 족보가 없어요 사실은.
똥돼지는 저희가 어렸을 때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는 잘 살았었고 친할머니는 조금 그랬으니까 거기 보면 돼지들이 나옵니다. 진짜로. 돼지를 키워요. 키우는 건 왜 그러냐면 먹던 음식물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 주면은 돼지들이 먹어요. 먹고 자는데 똥이 많이 있잖아요. 치우지 않으니까. 돼지가 은근히 깨끗합니다. 생각보다. 지푸라기를 깔아주면 거기 분뇨가 있는 거 그 나중에 퍼다가 거름으로 쓰거든요. 거기 있거는. 거름으로 씁니다. 왜 여러분들 자연산들은 은간 눈거를 거름으로 넣잖아요. 그 나중에 퍼서 거름으로 쓰고 돼지집 깔아주면 돼지도 그 들어온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그게 비빕니다. 지푸라기에다가 자기 들어가서. 근데 더럽긴 한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똥돼지가 있었지만 지금 없어요. 요즘에 다 누가 돼지를 키우면서 응가를 해. 없어요. 똥돼지는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떼지. 그래서 그거를 삶으면 도마에다가 썰어 놓잖아요. 옛날에는 그 제주 사람들 그걸 다시 하다 보면 그거 갖다 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서 막 김치에 말아 먹고 이러면 말아서 그게 돈백고기입니다. 원래가. 근데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수육 보쌈. 그러니까 제주도는 보쌈 개념보다는 못 살았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김치에 먹고 막 이랬으니까 그게 이렇게 예쁘게 나온 게 돈백고기 형태로 나온 거죠. 예쁘게 썰어서. 옛날에 제주도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돼지고기 굉장히 두툼하게 썹니다. 굉장히 두툼해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고기 먹어봤어요? 고기국수? 먹었어요. 이만하게 두꺼운 거 몇 개 올라오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올라와요. 그 고기국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큽니다. 원래 두껍게 썰어줘요. 말아 먹을 수 있게. 요즘엔 뭐 그렇게 비싸니까 안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라 제주도 음식들은 기억하죠. 속초의 음식이 이제 많이 변질됐을 겁니다만 이북에서 나온 것보다도. 왜냐면 무조건 관광지가 되면 음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 오면 가끔씩 사람들이 전화 오면 어디 뭐 맛있는 거 있냐면 절대로 뭐 야 이 식당 맛있다며 가지마 이러거든요. 왜냐면 제주도 음식 맛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편화돼 버린 맛. SNS에서 올려준 맛이지 그 보편화된 맛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토박이들만 가는 데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디 진짜 제주도의 음식 맛을 느끼려면 누구한테 전화하면 되냐면 친구 중에 술을 더럽게 좋아하는 애. 그러면 제주도의 오리지널 해장국을 다 알아요. 왜냐면 평소에 거기서 살았으니까 먹고 가야 되잖아. 그럼 맛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아직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토착 세력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가면 전화하면 야 가자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아는 무슨 큰 그런데 거기 절대 안 갑니다. 친구들은. 어디 꼴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상한 데 가서 여기 하면 관광객들 없는 곳. 진짜 제주도만. 진짜 그런 거. 그럼 어릴 때 먹었던 맛도 나고 뭐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먹죠 보통. 대구에 해장국이 있어요. 그럼요 있죠. 뭐 어떤 선지해장국이 그 다 있죠. 우리도 사람 살아요. 대구에 특별한 그게 우리도 사람 사니까. 맞잖아. 그래서 제주도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사실 제주도 음식 맛있는 건 고기하고 생선밖에 없습니다. 왜? 특산품이니까. 날 게 없잖아 제주도에서. 과일, 귤 빼고는 나는 과일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니까 자연에 있는 맛을 그대로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삶은 거 맛있고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것도 맛있어. 그잖아. 자연에 방목한 돼지잖아 이게. 그거 맛있잖아. 그거 맛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생선 맛있고 뭐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해 뭐 그냥 걷어 올리는 거니까 맛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제사 형태. 국이 여러분들은 그 저기 뭐죠? 생선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기. 아니야 제주도 조기 거의 안 먹습니다. 돔을 뭘로 먹어요? 구워 먹죠. 국거는 튀겨 먹죠. 제주도는 돔을 미역국에 넣습니다. 그 제사 음식으로 올라와요. 왜냐면 옛날에 돔이 그냥 바다에서 할 수 있지만 소고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미역국에 그게 들어가요. 저는 안 먹어요. 어릴 때 먹었는데 지금 안 먹는데 평생 바닷가에 사는데 또 국이 들어가니까 짜증 나더라고. 고기가 살아서라도 불에 들어가야지. 죽을 때는 왜 물에 다시 들어가? 그래서 저는 미역국은 소고기가 들어가야 먹고 까다로우시. 아니 이거 들어가면 안 먹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제주도는 아직도 우리 처가집은 거의 제주도식의 음식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우리 집은 이제 끝났고 우리 집은
이 뭐 없어요. 계보가 없어요. 그냥 막 섞여 있어. 그런데 여기 처갓집은 굉장히 아직도 그런 거 뭐 친척 관계 다 따지고 하니까 가면은 뭘 주냐면 아직도 미역에 도미 그 들어가잖아요. 오면 이 장모님이 딱 오실 때 국을 제가 항상 빼요. 미리 이제 아니까 빼요. 제 거만 따로 뭔가를 만들어줘. 왜냐면 다 그거 먹는데 나오자면 다른 국을 먹는 거야. 손도 안 대니까. 그러니까 와서 설날이거나 추석인데도 나만 국을 따로 받아. 너무 얘기하는 아니 나는 그런데 국을 잘 안 먹거든. 더 중요한 거는 국을 잘 안 먹어요. 나는 밥을 먹을 때. 근데 그거 해주시더라고. 안 해도 된다니까. 아이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고. 안 해. 난 안 먹. 갖다 줘도 그러니까 꾸역꾸역 먹죠. 다 갖다 줬는데 성의가 있으니까 한 그릇 먹고 더 아니 막 이러는데 꼭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1년에 2번 보는 사이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주도 음식 중에서 제사상이 카스테라 올라가고 찐빵 올라가고 그건 들었어. 카스테라와 찐빵이 올라갑니다. 모든 집안이 아니고 좀 다르긴 한데 집안마다 카스테라와 찐빵이 원래 올라갔던 잘 살았던 집안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왜 올라가냐면 아까도 했지만 제주도는 70년대 이전까지는 교통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급자족 사회잖아. 거의 대부분. 배밖에 없고 배도 그렇게 우리가 60, 70년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비행기 꿈도 못 꿀 때잖아. 그러니까 옛날 분들 보시면 제주도의 신혼여행은 대단하다고 봤잖아. 우스갯소리로 80년대 비행기 타보면 부잣집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물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사과 이런 것도 별로 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카스테라가 오고 찐빵이 올 때는 잘 사는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그걸 조상한테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보면서 당연히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처갓집도 아직도 찐빵 올려요. 사오면 카스테라 올리고. 근데 먹지도 않는데 또 바뀌겠죠. 근데 뭘로 바뀔까? 피자가 올라갈라나? 피자 햄버거? 없어지지 않을까요? 재산은 없어지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간소화시키고. 그래서 나는 우리 동생하고는 이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제사의 원래 의도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당신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이 의미니까 한 8, 9시에 하자. 퇴근해야 되잖아. 그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잖아. 8, 9시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 대신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좋아한 거 올릴 거면 부모님이 좋아했던 음식 간소하게. 어차피 이제는 다 잘 먹고 사니까 서로 음식 나눠 가져가지 않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먹을 음식.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데 이왕이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먹었던 음식을 차려놓고 간단하게. 그렇잖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에게 늘 이제부터 얘기하려고요. 아빠가 돌아가면은 내가 죽으면 아니 햄버거를 올리지는 않고 아빠가 좋아하는 소시지, 아,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소고기 미역국 반드시 올리고 그 다음에 후식 하나 옆에다가 그 향 옆에다가 커피 올려놔라. 아메리카노를. 딴 거 절대 안 된다. 설탕 프림 절대 옆에 넣지도 마라.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것도 괜찮다. 아니면 니들이 정성 있으면 갈아서 그걸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올려놔라. 아빠는 콜롬비아산 좋아하고 특히나 케냐산을 좋아한다. 시큼한 거.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니들 먹고 싶은 거 해라. 그렇잖아. 그 상 하나에 간단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커피도 뭐 하면 사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가 먹던 걸 뽑아서 주면 되잖아. 그 원두만 사오면 되잖아. 그 갈아서 하는데 10분도 안 걸리잖아. 만약에 아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어떡해요? 아니라고 할 수 없지. 뭐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한다면 나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그래 엄마 아빠가 죽어서 다른 날 죽으면 1년에 2번은 형제끼리 모여서 남매니까 요즘 바쁘니까 형제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에 뭐도 하고 그 후손들도 같이 좀 보고 그 친척끼리 얼굴도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걸로 끝내야지. 뭘 또 뭐 12시 땡 하면 그런 것들은 아니다. 생명분이 누가 주는 콜이지 뭐. 아니 그거는 솔직히 싫다고 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은 뭐 12시에 모여서 뭐 막 음식 해놓고 요즘에 그거 힘들잖아 음식하기도. 아니 뭐 결국은 힘드니까 막 사서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간단하게 그냥 가족끼리 뭐 형제가 남자가 둘의 며느리가 다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그 식구들 먹을 때 왜 집에 가면 어차피 대접하잖아요.
근데 먹을 거에다가 부모님 좋아했던 거 뭐 더 몇 개 더 하고. 요즘에 남자들도 같이 음식 하잖아요. 네. 맞잖아. 그러면 만약에 며느리들이 부모님 먹을 거를 하고 있으면 남자들은 우리가 먹을 거 하면 되잖아. 나눠가지고 뭐 딱 끝나면 올라가고 먹고 이러면 되니까 딱 그게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주도 음식 아바이 마을 하면서 나왔는데 아바이 마을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 음식이 최고다. 결론은 그겁니다. 30번 갑시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 동그라미 치실까요? 일치니까 부분 내용입니까? 전체 내용입니까? 부분 내용이죠. 근데 뭐부터 보라고 그랬습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 찾을 때는 지문 보지 말고 답지에 핵심적인 걸 찾고 읽어가면서 하나씩 지워야 된다고 했죠. 자, 1번 답지 어디다 밑줄 칠까요? 1번에는 밑줄. 변사가 막극 공연 밑줄. 2번은요? 극장가 형성 밑줄. 언제다? 1900년경 밑줄. 3번은요? 영화의 장편화 밑줄. 변사의 수 늘어났다 밑줄. 4번은요. 자막과 반주 음악의 등장 밑줄. 변사의 중요성 높아졌다 밑줄. 자, 이거 보면서 갑시다. 극의 진행과 등장인물의 대사 및 감정 등을 관객에게 설명했던 밑줄 칠까요? 변사가 등장하면서 1990년이다. 1900이 눈에 띄어버렸죠. 자, 몇 번 답지와 연결됐습니까? 2번. 극장가가 형성된 게 1900이 아니라 변사가 등장한 것이 몇 년이다? 1900. 그 주수를 바꿔버렸죠, 지금. 항상 일치불일치는 이런 거니까 핵심 단어와 연결됐냐를 보는 거예요. 2번 지우시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변사가 있었지만 그 역할은 미미했을 뿐더러 그마저도 밑줄 칠까요? 자막과 반주 음악이 등장하면서 점차 소멸 밑줄. 그러면 이것도 어떤 단어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막, 반주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변사가 뭐가 됐습니까? 소멸된 거죠. 몇 번 답지? 4번 답지. 어떻게 됐습니까? 높아졌다? 소멸됐다. 4번 답지 지우시고요. 하지만 주로 동양권,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변사의 존재가 두드러졌다. 한국에서 변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밑줄 칠까요? 극장가가 형성된 1910년부터 밑줄. 어떻게 됐다? 이거 2번도 되겠네요. 그쵸? 극장가가 형성된 1910년부터 뭐가 등장했다? 변사가 등장했다. 1900년경에는 그러니까 극장가가 형성된 게 아니라 이거 2번도 될 수가 있겠는데? 봅시다. 그런데 2번이 두 개죠. 첫 번째도 2번이었고 두 번째도 2번이었죠. 그럼 극장가가 1900년경에 맞아요. 근데 등장한 건 뭡니까? 변사가 등장한 건 1910. 극장가가 형성된 건 1910. 변사가 등장한 건 1900. 그러니까 숫자 노름에서 오류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또 갑시다. 한국 최초의 변사는 우정식으로 단성사를 운영하던 박승필이 내세운 인물이었다. 그 후 김경덕, 서상호, 김영환, 박응면, 성동호 등이 극장은 대개 5명 정도의 변사를 전속으로 두었으며 2명 내지 3명이 교대로 무대에 올라 한 영화를 담당하였다. 4명 내지 8명의 변사가 한 무대에 등장하여 영화의 대사를 교환하는 일본과 달리 밑줄 칠까요? 한국에서는 한 명의 변사가 영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영화가 점점 장편화되면서부터 2명 내지 4명이 번갈아 무대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까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일까요? 3번. 장편화 보이죠? 영화 장편화. 변사수 늘어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장편화되면서 2명 내지 4명으로 번갈아 무대에 등장했죠. 한 명의 변사가. 그쵸?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 핵심 문장을 보고 나서 읽으면서 유사한 걸 찾고 가는 겁니다. 31번 넘어가셔도 좋고요. 왜냐면 이거 기미독립선언서인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기미독립선언서는 반드시 할 겁니다. 왜? 기미독립선언서 가끔씩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니까 기미독립선언서는 뭘 통해서 유인물을 나눠주고요. 전체 지문을 한번 할 겁니다. 되시죠? 특히나 체크 보시는 분들 뭐 준비해야 돼? 거기서 문법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문법의 변화 과정이 나와버리니까 거기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생각입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의 두 예문에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옳은 것 뭘 물어본 거죠? 진술 방식입니다. 진술 방식. 뭐부터 보라 그랬습니까?
서술 방식, 진술 방식이 다 같은 말인데 용어들을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뭐다? 구분과 분류를 했느냐? 여러분 구분은 뭐고 분류는 뭐죠? 구분은 에? 나누는 건 구분하는 겁니다. 분류도요. 묶어버리는 건 분류죠. 그 다음에 정의했었죠. 뭐뭇은 뭐뭇이다. 뭐뭇은 뭐뭇이다. 개념과 같은 겁니다. 됐죠? 자, 어쨌든 두 예시문이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옳은 겁니다. 문학은 밑줄 칠까요?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나누는 건 뭡니까? 구분입니다. 문학을 쪼개버리는 거죠. 지금부터. 구분이 들어가니까 답 나와버렸네. 몇 번? 1번. 선생님 분류 안 되나요? 안 돼요. 분류는 여러 대상을 공통점으로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문학이라는 것을 쪼개잖아요. 지금.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니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설명문, 논설문, 보고서, 비평문 등은 논리적인 글에 속하며 논리적인 글은 몇 가지를 설명, 논설, 보고, 비평을 묶으니까 논리가 된 거죠. 다시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을 묶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술. 춤은 독촉, 소개, 광고를 묶으니까 무슨 글? 실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성질, 유사한 성질을 묶은 거는 뭐가 되는 거죠? 불유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33번 별표 치시고요. 한번 요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까?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인용, 분류, 예시, 서사인데 처음 볼까요? 프레임이란 동그라미, 뭐뭇이란 동그라미 뭐죠? 정의. 답지 보니까 없네? 충격과 혼란이 오면 안 돼요. 여기서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프레임은 밑줄 칠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행동. 여기까지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열거와 나열하는 거죠. 지금 답지 보니까 또 없네. 멘붕. 또 이러면 안 돼요. 없단 얘기예요. 지금 정치에서 프레임은 사회 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고 수립하는 제도를 형성한다.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이 모두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변화이다. 다음 달라.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은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프레임은 언어로 작동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요구된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우선 다르게 말해야 된다. 여기까지 읽어도 뭐가 없습니까? 답지에 관련된 게 거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럼 여기 읽고 난 자살 충동을 느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구제라는 단어의 프레임을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동그라미. 그럼 생각해보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고요? 고통이 있고, 고통을 받는 자가 있고, 고통을 주는 자가, 고통을 없애주는 구제자가, 다시 말해 뭐가 있죠? 영웅이 있다라는 뭘 들고 있습니까?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잘못 만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깔끔하게 만들 때는 뭐가 전체적으로 어떤 큰 특징이 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여기는 막 여러 잡다한 것들이 다 나왔는데 막 억지로 제비하고 이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 예시보다는 뭐가 더 자세히 보입니까? 정의가 제일 자세히 보일 겁니다. 됐죠? 근데 답지가 없으니까 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답지 있어서 했으면 논란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34번도 별표일 거입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글의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논지 전개에서 가장 동그라미 치고 주요하게 사용되는 서술 방식을 했습니다. 가장이니까 될 만한 게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교 있고 예시 알겠고 구분 알겠고 정의 알겠고 비유 알겠고 여러분들 비교하고 혹시 유추 구분할 수 있어요? 비교와 유추는 뭡니까? 공통점은 뭐죠?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몇 개 이상이 나와야 됩니까? 2개 이상을 갖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A와 B가 어떤 관계입니까? 대등 관계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뭘 찾는 거지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대등한 2개를 가지고 얘는 이렇고 저는 저렇고 설명하면서 공차를 계속 얘기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양과 서양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있죠. 건축에 대해서 말하겠다라면 공통점은 건축이죠. 동양 건축은 개방적이고 서양 건축은 폐쇄적이고 동양은 목조가 중심이라면 서양은 석조가 중심이고 이런 식으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공차를 찾아가는 것은 비교라면 유추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들? A와 B가 서로 뭐한 것? 다른 범주라는 겁니다. 범주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 유사성이라든가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유추의 방식입니다. 황소개구리와 블루길이라는 외래종이 우리나라 토종 무엇을? 생태계 뭐 할까요? 동물과 어종을 파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요? 외래종이 토종을 뭐하는 중입니까? 파괴하고 없애는 중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글도 마찬가지다 이랬습니다. 이게 유추입니다. 우리 글의 유사점이 뭘까요? 여기서 찾으면 토종글이죠. 어떤 글이요? 외래글이 우리 글을 뭐하는 중일까요? 파괴한다라는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범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유사성과 공통점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가는 것. 이게 유추고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잖아요. 자, 법은 동그라미 치시고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대요?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필요악이다 밑줄 치시면. 그러면 앞으로는 이 뒤쪽은 내용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의 뭐에 대해서? 필요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죠. 그럼 필요악이 뭔지 모르니까 이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법은 우리의 자유를 막고 때로는 신체를 구속하는 식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다. 이런 점에서 세모 돌리시고요. 이런 점에서 앞에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 달가운 존재가 아니면 밑줄 칠까요? 깊이와 증오의 대상 밑줄 칩시다. 그럼 법의 필요일까요? 악일까요? 법은 필요악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필요일까요? 악일까요?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부정이니까 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필요와 관련된 게 나와야 되겠죠. 또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 그러면 앞에는 악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필요와 관련된 게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법이 없으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한 거죠. 또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보면 법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맞죠? 이와 같이 밑줄 칠까요? 법의 양면성 네모 돌리시고요. 법의 양면성 네모 돌리시고요. 그럼 법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뭡니까? 이거 설명입니다. 양면성은 울타리와 비교될 수 있다. 밑줄. 보세요. 그러면 법과 무엇을 얘기할 겁니까? 지금. 법은 무엇과 같다? 무엇이라 그랬어요? 울타리에 비교할 수 있다 했죠. 그럼 법이라는 범주와 울타리라는 범주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어때요? 지금 동일한 범주입니까? 다른 범주입니까? 다른 범주 속에서 뭘 찾겠다는 얘기입니까? 유사성을 찾아 나가겠다는 얘기겠죠. 한번 볼까요? 울타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딱 여기까지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비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때로는 바깥 출입의 밑줄, 자유를 방해한다는 점이 답답한 존재다. 자유를 방해한다. 이건 법의 악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억압하는 거니까.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요. 그러면 여기 뭐만 나와주면 돼요? 보세요. 앞에는 법에 대해서 악, 부정적인 거. 악은 뭐래요? 분명히 우리를 뭐한다? 강제하는 거죠. 강제한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필요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울타리도 뭐가 악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자유를 방해하는 거죠. 자유 방해니까 강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요? 필요한 거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부질없는 낯선 사람이 눈총을 막아주고 악이 찬 침입자를 막아서 밑줄 칠까요?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울타리는 고마운 존재다. 그러니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두 서로 다른 대상이 뭘 찾고 있다? 유사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정답은 몇 번? 5번이 돼야 됩니다. 대신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가장 주요하게 사용된 거잖아. 가장 주요하게. 그럼 전체적으로는 뭐 유추의 방식을 통해서 예도 들고 비교대조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던 문제라는 거죠. 됐나요? 35번. 다음 글에서 뭐 하다는 것?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밑줄 칠까요? 여러분 한국사 해요 안 해요? 한국사 해요 안 해요? 하죠. 답 몇 번? 4번. 왜? 북학파가 사대주의였나요? 북학파 사대주의 아니잖아요. 북학파는 뭘 주장한 사람들입니까? 실용성을 강조한 사람들이지 사대주의가 아니. 사대주의를 강조했던 유교 꼴통수구 유교학자들이 반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만 봐도 알지 뭐. 그럼 뭐 센스가 있어야지. 한국사 공부 잘하세요. 풀 수 있습니다. 36번.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답지 가장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1번 어디다 밑줄 칠까요? 이거 전체는 다양성과 관련된 얘기인가 보죠. 답지만 보니까 어디다 밑줄 칠까요? 다른 두 주장을 대비 밑줄 치시고요. 두 번째는요 유추, 세 번째는요 기준에 따른 분류, 네 번째는요 나열 이거죠. 읽으면 되지 뭐. 한번 가봅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바닷속의 해파리나 불가사리와 같이 밑줄 칩시다. 특정한 종들만 크게 번창 밑줄 치시고요. 하고 있다는 우리의 말이 들린다. 한마디로 밑줄 칠까요? 다양성이 크게 줄었다 밑줄. 다양성이 크게 줄었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라면 문제 제기죠. 근데 그건 문제 제기에 대한 건 없으니까. 척박한 환경에 있는 몇몇 특별한 종들만이 득세한다는 점에서 밑줄 칠까요? 자연 생태계와 우리의 삶은 닮은 것 같다. 아, 여기까지 보면 딱 알겠는데 뭘까요? 자연 생태계와 누구를? 우리의 삶이 뭐하다? 뭐 한다고 했습니까? 닮은 것 같다 그랬죠. 그럼 자연 생태계와 우리의 삶은 어때요? 범주가 다른 건데 거기서 뭘 찾는 겁니까? 유사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정답은 찾을 수 있겠네? 몇 번? 2번. 또 읽읍시다.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앞으로 어려워질 경제 상황은 새로운 기회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들 몇몇 집단들만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이들이 쓰다 남은 물자와 이용하지 못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버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밑줄 효용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그러면 효용성을 뭐 해야 돼요? 문제 제기니까 높여야 되죠. 왜 효용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보니까 몇몇 집단만 존재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해결 방안은 뭘까요? 집단을 많이 늘리면 효율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단락 보니까 다양성 확보 동그라미. 사회 집단의 생존과도 무관하지 않다 밑줄. 그러니까 결국 다양성을 뭐 해야 된다?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뭐 자연과 인간의 삶을
추론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7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됐어요? 한번 봅시다. 가장 이거 모든 거 다 포괄해야 됩니다.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는 동그라미. 아트는 그럼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정의 내리고 있죠. 뭐에 대해서? 예술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아트는 조립하다, 고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아르스에서 비롯되었고 예술을 의미하는 독일어 쿤스트는 알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퀼네에서 비롯되었다. 그럼 뭐에 대한 겁니까? 이거는 예술의 무엇? 어원을 무엇 하고 있습니까? 정의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더 볼까요? 이러한 의미 모두 일정한 목적을 가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말입니다. 그냥 이들 용어는 예술뿐 아니라 수공이나 기타 실용적 기술들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달라.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은 18세기에 들어와서야 18세기 동그라미 칠까요? 그러면 언젠지 모르지만 18세기가 되어서야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뭐가 흘렀습니까?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면 어원과 뭐가 됩니까? 시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볼까요? 들어와서야 비로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예술을 일반적인 기술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히 미적 기술,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나요?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 기술과 구별되는 좁은 의미의 예술은 조형예술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형예술 이외의 음악, 문해, 연극, 무용 등을 포함한 미적 가치의 실현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됐으니까 이 어원이 뭐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어원이 뜻이 원래의 뜻이 무엇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거죠. 분명히. 그러면 무엇? 어원의 뜻, 무엇? 해석의 변화 또는 의미의 변화 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찾으란 얘기니까 몇 번이 정답이 될까요? 4번이죠. 어원, 의미, 변화 그대로 나와 있죠. 지금. 정답은 4번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예요. 지금. 됐죠? 자, 38번부터는 쉬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